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글로벌 사우스. 정확히 글로벌 사우스가 무슨 의미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글로벌 사우스. 국제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남반구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함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글로벌 사우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은 어디서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1969년 신좌파 운동을 하던 칼 오글스비라는 인물이 이 글로벌 사우스란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고 하죠.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이 되죠. 미국과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한 진영이고요. 그리고 소련의 위성국가들, 동구 사회주의 블록이 또 다른 하나의 진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다른 국가들이 있는데요. 유럽의 제국주의가 끝이 나고 그리고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해서 새롭게 국가로 태어난 신생 독립국가들, 이 진영입니다. 이후에 세계를 구분하는 시각으로 많이 차용됐던 개념이 있는데요.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제1세계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블록을 제2세계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신생 독립국가들, 개발도상국들을 일컬어서 제3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말도 서구의 어떤 발전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낸 말이다 라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 말을 쓰지 말자라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신생국들 사이에서는 비록 우리가 새로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식민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의 어엿한 주권을 가진 국가로 탄생은 했지만 여전히 이전의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종속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주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해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을 헐값에 수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조업을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외국의 투자 자본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국가는 아무래도 예전에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었던 그 국가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독립국은 독립국인데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종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모이고 그리고 함께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입니다.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함께 모여서 집단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회의로 유명한데요. 당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29개국이 모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식민주의는 죽지 않았다. 다만 경제적, 지적, 국가 내 소수 외국 공동체를 통해 통제하는 현대의 옷을 입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시의 냉전 상황에서는 소련과 미국 그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는 비동맹주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는데요.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에서 77개국의 비동맹 국가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합니다. 그 당시 77개국을 두고 G77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인 종속을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작정 수출하지 말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기반을 다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독립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1974년 유엔 총회에서 이들은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신국제 경제 질서와 관련된 결의안을 2가지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의안에는 지금까지 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현재의 국제 경제 질서는 불공평하고 또 착취적이다. 그러므로 이들도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0년에 나온 브란트 보고서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세계은행의 총재를 지내고 있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언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국제개발 문제에 대한 독립위원회를 창설을 하고요. 여기에 위원장으로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를 임명을 합니다. 브란트 전 총리는 이 위원회를 이끌면서 하나의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의 이름이 North and South Program for Survival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명 브란트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소개된 것이 그 유명한 브란트 라인인데요.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 경제권 간의 격차를 줄로 쭉 그어서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남반구 그리고 북반구의 경제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북반구에서 도움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자원을 이동시켜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담기도 했죠. 그래야지만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신국제경제 질서를 이끌어갈 만한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칠레 이런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혼탁해지고 또 경제 성과를 이루질 못했죠.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많은 부정부패로 인해서 차관으로 들여온 돈이라든지 아니면 원조를 받은 것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인마이 포켓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죠. 무엇보다도 비동맹주의라고는 했지만 사회주의 블록과 가까운 국가들이 꽤 많았는데요. 소련이 해체가 되고 또 사회주의 블록도 무너지게 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냉전이 끝나면서 제3세계라는 말은 점점 쓰지 않게 되고요. 대신에 글로벌 사우스란 말을 좀 더 많이 쓰게 됐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들이 주장했었던 신국제경제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세계화의 물결이 덮치면서 오히려 북반구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는 더 따라가기 힘들 만큼 경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브란트 라인이 그려지고 40년 후 여전히 북반구와 남반구의 경제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글로벌 사우스였지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는 신흥 강대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의 경제 격차는 여전히 크다. 그렇지만 신흥 강대국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이들 신흥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서 리더십과 주도권을 가지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가 되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특정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종속이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남반구의 경제력이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하고 신흥 강대국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세력이 결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과 부상이 앞으로 글로벌 노스와 얼마나 조화롭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가 세계 경제 그리고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경제적 격차도 굉장히 크고 또 문화도 다양하죠.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릴 정도로 굉장히 대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같은 글로벌 사우스지만 잠비아 같은 나라는 사실 1인당 GDP가 3,000불이 겨우 넘는 수준이거든요. 또 종교나 문화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곳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든지 진출을 하려는 기업들은 다 맞춤형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를 이끌어가는 정말 강대국이다라고 하는 국가들을 글로벌 사우스 빅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이미 G2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하고요. 이 빅4에 들어가는 국가들은 인도,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브라질은 다들 아시다시피 풍부한 자원, 또 넓은 영토, 그리고 남미의 주요 국가죠. 인도는 두말할 것 없이 아마도 차세대에서 가장 뛰어나고 눈부시는 경제 발전을 이룰 거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니얼쇼링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나라이고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만큼 그 거대 시장으로 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에 관심을 받고 있죠.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 빅4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곳에 진출을 하려고 투자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코트라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되는가 정말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또 포럼도 열 계획이라고 하죠. 물론 투자처로 전망이 밝고 그리고 많은 기업이나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곤 있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 전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더라도 국가 간의 격차가 워낙에 크고요. 또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서 이들 국가들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 변동으로 인해서 투자 환경도 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비동맹주의를 외교의 원칙으로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사우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아픈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려다 실패했던 전례도 있는 국가들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